386 컴퓨터, 486 컴퓨터 기억하시죠? 이런 컴퓨터에는 꼭 이런 광고가 붙었었죠. 인텔 인사이드. CPU가 뭔지 모르던 시절에도 이 컴퓨터 안에 인텔 뭔가가 들어있구나 생각하게 하던 그런 광고였는데, 알고 보니까 주가가 절대 안 오르는 좀비 회사로 낙인 찍혔던 AMD가요, 인텔을 위해 이런 CPU 납품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만 해도 2달러대에 머물던 AMD 주가 지금 무려 80달러입니다. 좀비 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앙으로 점프하며 주식까지 점프해버린 AMD 주가. 한번 기회를 놓쳤다면 다시 내 눈앞으로 내려오길 기다리기만 할 건지, 아니면 더 올라가 버리기 전에 올라타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 건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AMD의 대표 제품은 컴퓨터용 반도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노트북에는 제 것처럼 이런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컴퓨터의 두뇌 격인 CPU인데 이 시장에 진출해 있죠. 이 시장에선 점유율을 인텔과 양분하고 있는데 2019년 3분기부터 CPU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매출은 인텔의 10%에 불과하지만요. 그래픽 담당 GPU에도 진출해 있는데요. AMD의 본업은 CPU인지라 여기선 점유율이 엔비디아가 압도적입니다. 아직 이 두 회사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시가총액도 인텔이나 엔비디아 아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주목해야 할지를 보려면 지난 시장의 흐름부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AMD의 역사를 논하려면 인텔과의 비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두 회사는 창업한 해도 비슷하고 두 대표 모두가 같은 회사인 페어차일드 출신이라는 점도 비슷한데요. 하지만 인텔이 먼저 1971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만들고 여기에 올인을 하면서 회사 규모를 확 키웠죠. 인텔이 처음부터 잘 나간 건 아니었지만 IBM 그리고 컴팩트 컴퓨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납품하면서 1986년만 해도 적자이던 장부를 흑자로 바꿔버렸죠. 개인용 컴퓨터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1위를 굳힌 셈이죠. 1997년에는 매출이 250억 달러까지 치솟았어요. 반면 AMD는 이때까지 인텔이 그냥 부탁한 거 만들어서 넘기는 역할을 하는 협력업체 수준이었죠. 그렇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인텔에 의존하던 AMD가 1996년 처음으로 자체 프로세서를 만든 것도 이즈음입니다. 이때만 해도 어떤 혁명적인 걸 만들기보다는 인텔 거랑 비슷한데 더 저렴한 대안을 주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면 자체 컴퓨터 조립해서 쓰는 분들이 인텔 거보다 싸니까 가성비 좋은 AMD 쓰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어요. 어쨌든 AMD도 인텔의 CPU 설계도를 받아서 라이선스 방식으로 CPU를 만들었으니 인텔과 성장을 함께한 셈입니다. 문제는 인텔이 386 컴퓨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AMD의 성장을 경계하며 이 협력업체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AMD가 계약 위반이야 소송을 걸면서 손해배상금을 받고 이기기도 했는데요. 인텔과의 협력 관계는 이때 끊어진 셈이죠. 자체 개발을 시작한 AMD는 1999년 에슬론 아키텍처를 시작으로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빼앗아오기 시작합니다. 협력업체에서 경쟁사가 된 AMD에게 인텔의 방해 공작은 참 집요했죠. 2000년 초 인텔 CEO는 AMD 거 쓰면 심각한 결과가 올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베스트바이나 오피스 디포 가서 AMD 칩 쓴 컴퓨터 팔지 마라 이런 방해 행위도 했다고 합니다. 2009년 이후에선 AMD 비즈니스를 방해한 혐의로 인텔에 1조 4천억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오고 있던 AMD였지만 2006년 인텔이 새로운 코어라는 걸 내놓으면서 고스란히 일장 주목이 됩니다. 여기에 2011년 불도저라는 걸 개발하면서 점유율 재탈환을 노렸다가 점유율이 다시 하락하는 대참사를 겪죠. 이렇게 AMD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다가 AMD의 대반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역시 모든 일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현재 AMD의 CEO인 리사수 박사님이 2012년 AMD의 기차에 올라탑니다. 불도저가 망하고 AMD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너무 쉬운 길은 재미없잖아? 이러면서 합류하게 되죠. 이분이 딱 와서 보더니 일단 회사부터 살려야겠다 라면서 AMD가 생산하던 APU라는 것을 게임기에 집어넣자고 게임 회사를 공략합니다. 이건 AMD가 개발하고 있던 CPU와 GPU를 합할 건데요. 아무래도 하나에 두 개가 들어있으니 가볍고 공간도 덜 차지하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CPU와 GPU에게 밀려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게임기에 너무나 딱 맞았던 거죠. 그리고 소니의 플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극적으로 대박이 나죠. 그래서 리사수 선생님이 오신 지 딱 1년 만에 회사가 흑자 전환을 하고 여기서 번 돈은 다시 CPU 시장 서륙을 위해 투자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전 세대 CPU 대비 성능이 40%나 좋아진 젠 아키텍처를 공개하면서 라이젠 프로세서도 공개하기에 이르죠. 높은
10코어와 높은 스레드를 가지면 성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려 8코어, 16스레드로 가성비를 강조하다 보니 인텔 독주의 PC용 CPU 시장이 경쟁 체제로 돌아오게 된 계기였죠. 경쟁자였던 인텔은 당시 4코어 4스레드를 계속 선보이면서 느긋했던 상황이었거든요. AMD 신제품 나오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바로 6코어로 성능을 올린 제품을 내놓죠.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행보가 아니었을까요? 이미 칼을 갈고 나온 AMD가 라이젠 2세대, 3세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내놓은 또 하나의 카드가 있는데 바로 메인보드 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세대에 맞는 메인보드를 2세대, 3세대까지 호환할 수 있다는 장점에 현재 PC용 CPU 시장은 거의 라이젠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하시는 분들은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하는데 라이젠이 훨씬 낫다는 평을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2016년 20%대에 머물던 데스크탑 CPU 점유율이 2020년 2분기 기준 46.8%까지 올라오며 인텔이 정말 턱밑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역시 사람이 모든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 테슬라 하면 앨런 머스크처럼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끈 대표들이 있는 회사는 뭔가 앞으로가 더 기대되기 마련이죠. 회사를 역전극으로 이끈 리사수 박사님이 우리의 리사수 누나가 대세다. 신품 나올 때마다 리사수 증후군이 생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전 세계 누나 열풍을 불러일으키다 보니 AMD의 브랜드 가치도 한층 더 올라갔고 앞날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기대되는 시장 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오죽하면 리사수 선생님이 앞으로 10년간 반도체에는 유례없는 호황기가 올 거다라고 하셨죠. 이유는 다 짐작하시겠지만 5G, 자율주행에 모두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인프라들이 전 세계 도시 곳곳에 깔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다는 데 있죠. 결론적으로 유례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AMD가 더 가냐? 아니면 멈추냐? 이건 인텔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가 결정적일 텐데요.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인텔보다 미세 공정에서 앞서 나간다는 점이죠. 숫자가 작을수록 더 공정이 미세하다는 뜻인데요. 인텔은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지만 AMD는 설계만 직접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다 보니 미세 공정 능력이 있는 TSMC가 아주 잘 생산을 해주고 있는 데다가 인텔은 아직도 14나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하나를 제대로 잘하기가 힘든 게 다 할 능력이 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걸 직접 다 챙기려던 인텔은 14나노 공정인 자체 생산 라인에 너무 많은 생산이 몰리다 보니까 물량도 제때 공급 못하고 작년 말에 삼성에 맡기겠다 이런 선언까지도 한 상태죠. 과감하게 잘하는 것에 집중한 AMD의 전략이 AMD 칩의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텔은 2018년 CPU 게이트까지 겪으며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글이 2018년 보안 이슈를 발표했는데 인텔이 관리하는 엔진에서요 보안 버그가 발생을 했고 해커한테 걸리면 CPU 데이터가 전부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인텔에 대한 믿음이 조금 깎여버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주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고 특히 규모가 큰 서버용 CPU 시장에선 아직까지 인텔의 재원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43% 성장하면서 인텔의 든든한 캐시카우가 되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서버용 CPU를 막 1년 만에 교체하진 않기 때문에 세대 교체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AMD가 서버용 CPU도 7나노 기반으로 ePYC 프로세서를 내놓으면서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엔비디아 등이 AMD 칩을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인텔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버 하면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면 인공지능이죠. 결국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우리 삶 모든 곳에 적용되는 쪽으로 기술의 흐름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걸 구현하는 AI 반도체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2015년 알테라라는 FPGA 반도체 2위 회사를 인수한 이유도 일찌감치 이런 미래를 내다봤던 거겠죠. 자, AMD는 자일링스라는 FPGA 반도체 회사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텔이 2위를 샀으니 우리는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1위 자일링스를 사버리겠다는 거죠. 자일링스 2019년 매출이 3조였고 5G 칩에서 매출 3, 4배는 더 나올 수 있다고 자신하는 데다 FPGA as a Service로 아마존, 바이두, 텐센트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잘 해나가고 있는 회사라서 만일 정말 인수에 성공한다면
한 번에 서버와 AI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AMD가 엄청난 회사고 인텔을 곧 이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2006년 AMD에 뒤처질 때쯤 되니까 새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을 혁신했던 것처럼 인텔이란 시장 선점의 주인공은 또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인데요. 인텔은 2009년부터 보안, 반도체, 인공지능, 웨어러블, 머신러닝 등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회사들을 30개 가까이 인수해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올해도 벌써 2개를 인수했죠. 2015년에는 웨어러블 회사 레콘, 2016년에는 너바나라는 딥러닝 회사를, 2017년 좀 안 어울리는 모바일 자동차 기업 모비라이를 인수하면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자율주행차 사업을 2022년부터 시작하겠다는 로드맵까지 내놨고요. 무비트라는 교통지도 앱도 인수하고요. 이 회사들 뒤에는 공통적으로 as a service라는 말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은 이제 단순히 어디에 들어가는 칩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서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기업을 꿈꾸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손정희 선생님의 소프트뱅크가 생각나더라고요. 인공지능이란 게 결국 모든 것이 초연결되는 사회가 됐을 때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인텔의 이런 시너지는 AMD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 덩치 싸움이잖아요. 그 점에서 AMD가 인텔을 한 번에 KO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빅딜이 계속되어 오는 가운데 AMD는 역전의 역전으로 인텔의 시장 장악력을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패자는 없다는 그런 말이 떠오르는 순간인데요. 누구나 다 하는 걸 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딱 더 나가서 발상을 전환하거나 앞서서 치고 나가는 그 찰나의 포인트가 회사의 앞날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투자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AMD, 지금 뛰어들기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면 오늘의 정리를 바탕으로 더 가능성을 보신 분도 계실까요?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도 우리 리사수 선생님처럼 이 경제 콘텐츠계에서 한 걸음 조금 더 빠르고 발상의 전환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엔비디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